귀신을 조우할 때 가장 무서운 건 귀신이 어떻게 생겼냐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귀신이 나타나는지가 사실 공포를 느끼는 포인트죠. 늦은 저녁 홀로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문득 룸미러로 봤을 때 뒷자리에 처음 보는 여자가 앉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레전드 괴담이라고 말할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가만히 상상하면서 들어보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지요. 제가 지금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1년 정도 몸담았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부장님이 회사 회식 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부장님은 와이프분과 단 둘이 사셨고 딩크족이라 아이는 없었습니다. 워낙 술을 자주 드시다 보니 그날도 회사 회식에서 거하게 취하고 자정이 다 된 시간에 겨우 술자리를 정리 후 집으로 귀가하셨다고 합니다. 아파트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버튼을 누르셨고 지하 3층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1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안이 무척이나 시원하더라는 겁니다. 시원하다 못해 너무 서늘해서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에어컨이 나오나 보다 생각하고 16층을 눌렀는데 서서히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다가 대뜸 5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더랍니다. 그 시간대엔 사람들이 없어서 정중앙에 서 계셨는데 출입문이 열림과 동시에 옆으로 비켜 서는데 아무도 안 타더라는 거죠. 성질 급한 누군가가 버튼을 눌러놓고 비상구로 올라갔나 보다 생각을 하고 닫힌 버튼을 누르고 다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데 다음 층인 6층에서 또 멈췄대요. 근데 역시나 아무도 없고 깜깜한 광경만 보였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올라가는데 이번에도 다음 층인 7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죠. 이제는 열이 받아서 엘리베이터에서 고개를 내밀고 장난치지 마라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순간 느껴졌던 건 위층에서 전혀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더래요. 뭔가 오싹했지만 뭐라 단언할 수 없으니 다시 올라갔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8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고 소리를 지르려는 찰나 앞을 보니 웬 꼬마아이 한 명이 서 있더랍니다. 6,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시간이 자정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주변에 부모로 보이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근데 이 꼬마가 엘리베이터 타지는 않고 가만히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부장님이 꼬마야 안 타니? 라고 묻는데도 대답 없이 가만히 있었고 자연스레 문이 닫히고 있는데 아이가 열린 버튼을 잽싸게 눌렀대요. 그래서 탈 거면 빨리 타라고 말했는데 대꾸도 없이 가만히 있더라는 겁니다. 화가 난 부장님이 아까부터 장난친 게 너였구나 하면서 여기 CCTV도 다 있고 나중에 혼나기 싫으면 그만하라고 타이를 쳤대요. 그랬더니 꼬마아이가 부장님을 빤히 올려다보면서 엄마가 타면 탈 거예요 라고 조그맣게 말하더랍니다. 그 말에 고개를 내밀고 주변을 봤는데 엄마로 보이는 사람은커녕 사람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는데 뭔가 알 수 없는 소름이 돋더랍니다. 무엇보다도 아이의 목소리가 꺼림칙해서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대답하기도 싫어진 부장님이 닫힌 버튼을 거칠게 눌렀고 다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층부터는 문이 안 열렸대요. 안도의 한숨을 내쉰 부장님이 빨리 16층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11층쯤 왔을 때 엘리베이터 조명이 깜빡거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안 그래도 이상한 일을 겪고 무서웠던 부장님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깜빡거리는 조명등이 조금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마치 까만 잉크를 흘려놓은 것처럼 얼룩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깜빡깜빡 등이 꺼지고 켜질 때마다 점점 커지고 있더랍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술이 취해서 헛것을 보고 있는 거다. 속으로 계속 세뇌시키고 있는데도 비웃기라도 하듯 그 얼룩은 점점 커지고 있었죠. 부장님의 등줄기에서는 땀이 흐르기 시작했는데 그와는 반대로 엘리베이터 안은 오한이 들 정도로 서늘해졌대요. 조명등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정면을 보는데 그 순간 부장님은 자기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엘리베이터의 출입문은 전면이 모자이크 같은 무늬로 되어 있어서 뭔가가 비쳐 보일 수가 없는데 대신 띠를 두르듯이 장식이 되어 있는 부분은 거울처럼 형상이 비쳐 보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사람 손이 보인 겁니다.
분명히 자기만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다른 게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11층에서 16층까지 올라가는 그 시간이 마치 수십 년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리고 참지 못한 부장님이 14층 버튼을 누르고 내리려고 하던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또 한 번 소스라치게 놀라셨습니다. 아까 봤던 그 꼬마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서 있더라 합니다. 진짜 간 떨어진다는 느낌이 그런 거구나 그때 느끼셨다고 하더군요. 공포심에 떨던 부장님이 내리려고 하는 그때 꼬마가 고개를 드는데 아까와는 너무 다르게 아주 환하게 입이 찢어져라 웃으면서 말을 하더랍니다. 이제 엄마가 탔으니까 저도 타야 해요. 분명히 엘리베이터는 지하 3층에서부터 빈 상태로 올라왔고 1층에서 부장님이 타고 올라오는 동안에도 사람은 안 탔는데 그 꼬마애는 엄마가 타고 있다고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부장님은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의 공포심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치다시피 하고 비상계단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죠. 비상문을 박차고 미친듯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센서 등이 부장님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한참 앞서서 켜지더라는 거죠. 마치 다른 사람이 먼저 올라가고 부장님이 올라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후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면서 거의 2계단씩 뛰어 올라오던 부장님은 16층 표시를 보고 비상문을 냅다 열어 제치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집 쪽으로 방향을 틀고 다시 뛰는데 집 앞에 사람이 있더랍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와 손을 꼭 잡고 있는 꼬마아이. 아까 목격한 그 꼬마아이가 언제 왔는지도 모르기에 부장님 댁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집을 어떻게 안 건지 알 수도 없고 왜 자기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확실한 한 가지 생각은 들더랍니다. 지금 집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 말이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겨우 돌려서 조심스럽게 비상문을 비틀어 여는데 손이 땀으로 엉망이 되어 있으니까 손잡이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조용한 복도에 철컹하고 소리가 울려 퍼진 거죠. 부장님은 울 것 같은 심정이 되어서 복도 쪽을 바라보는데 복도 끝에서는 또각또각또각또각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미칠 것 같은 공포심에 부장님은 비상구 문을 열고 밑에 층으로 정신없이 내려갔습니다. 계속 등 뒤에서는 또각또각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렸고요. 거의 구르다시피 계단을 내려온 부장님이 아파트 현관을 지나서 불이 켜져 있는 관리사무소로 뛰어들어갔는데 경비 아저씨는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관리실의 조그마한 창문으로 현관을 바라보는데 꼬마아이와 여자가 현관 밖으로 나오지는 못하고 부장님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때 경비 아저씨가 관리실로 들어왔고 땀 범벅에 부들부들 떨고 있던 부장님을 보고 되려 놀라게 된 거죠. 그리고 부장님이 손으로 현관 쪽을 가리키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더랍니다. 경비 아저씨는 부장님이 술을 먹고 헛것을 본 거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한참이 지나도록 관리사무실에서 나오지를 못하셨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창피하지만 경비 아저씨가 데려다 주셔서 집으로 들어올 수 있었죠. 근데 자고 있을 줄 알았던 사모님이 온 방 안에 불을 다 켜놓고 기다리고 계셨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부장님이 그 둘을 목격한 그 시간쯤에 집 배를 누군가 눌렀다고 하더군요. 사모님은 부장님인가 싶은 마음에 문을 열려고 현관문으로 갔는데 느낌이 쎄하더랍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부장님이 배를 누른 적이 없었고 오히려 자는데 방해가 될까봐 술 먹고 귀가가 늦은 날에는 더 조심해서 들어왔던 게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폰을 켜고 보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별일이다 생각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오려는데 또 벨소리가 울리고 인터폰을 보면 없고 그래서 사모님이 인터폰 수화기를 내려놓지 않고 그 달깍거리는 부분만 끄고 있다가 다시 벨이 울리자마자 손을 뗐는데 화면에 꽉 차게 사람 얼굴이 보이더랍니다. 일부러 얼굴을 꾸역꾸역 들이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게 산 사람의 얼굴 같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집안에 불이란 불은 다 켜고 관리사무실에 전화를 했는데 경비 아저씨가 순찰 중이라 받지 못했고 한참 뒤 다시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그 시간 부장님은 미칠 듯한 공포와 싸우며 비상계단을 날듯이 내려가고 계셨던 거죠.
두 분은 그렇게 한참 동안 이 알 수 없는 사건에 대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음날 엘리베이터 CCTV를 꼭 확인해보자고 다짐을 하고 날이 거의 밝을 쯤이 돼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대요. 그리고 다음날 CCTV를 확인하는데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부장님이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갑자기 뭐에 홀린 듯 5층, 6층, 7층, 8층 버튼을 누르시더랍니다. 그리고 7층에서 아무도 없는 데다 대고 소리를 지르시고 8층에서 문이 열릴 때는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닫히려는 문을 열린 버튼을 눌러서 열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을 조용히 엘리베이터 조명 부분을 뚫어져라 보고 있더니 갑자기 14층 버튼을 누르고 밖으로 뛰쳐나가시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 부장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한 겁니다. 현관 쪽 CCTV에도 달려나오는 부장님 모습만 찍혀있고 아무것도 없었대요. 경비 아저씨는 그것 보라며 약주 드시고 헛것을 본 거라고 하셨죠. 사모님과 부장님이 본 그것은 어디에도 찍혀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장님은 정말 자기가 취해서 헛것을 본 건지 그렇다면 사모님이 본 건 무엇인지 참 미스터리하고 무서운 일이었다고 담담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제가 이런 일을 당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찔합니다. 사실 새벽에 5층에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잡는 것도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죠. 물론 저도 이런 일은 몇 번 경험한 적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은 없고 깜깜한 어둠만 보이니까 섬뜩했는데요. 더군다나 여자애가 나타나서는 엄마가 타면 탄다고 하면 진짜 생각도 하기 싫네요. 경비실에 들어갔을 때 현관으로 두 모녀가 못 나온 걸 보면은 아마 이 아파트에 있는 귀신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유야 뭐가 되었든 다음날부터 절대로 늦게 들어가기는 어려웠을 것 같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집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고 합니다.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건데요. 그만큼 삶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보통 귀신을 본다고 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시점에 자신도 잘 모르는 곳에서 보기 마련입니다. 그게 일상과 그리 가깝지 않다는 건데 만약 회사에서 귀신을 목격하고 계속해서 귀신을 보게 된다면 엄청나게 공포스러울 겁니다. 무조건 출근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건 끔찍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이야기에서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창고에 나타나는 귀신 이야기를 보실 겁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서울 모처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믿어줄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1년 정도 전에 회사 전체가 공포에 떨게 된 사건이 있어 투고해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작은 규모의 쇼핑몰 회사로 직원 수도 얼마 되지 않고 거의 20명 정도로 근근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작년 이맘때쯤 직원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당시 온라인 쇼핑몰의 규모를 키워가던 중 도저히 재고와 물건 관리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창고를 하나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없는 형편이었지만 여기저기 도움으로 은행에서 겨우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경기도에 위치한 허름한 창고 하나를 인수할 수 있었죠. 저희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지만 창고가 좀 멀다 보니까 교대로 상주하는 직원들을 뽑았습니다. 확실히 창고를 갖게 되니까 유통도 더 편리하고 수월해졌는데 그렇게 한 달 정도가 흘렀을 무렵 회식 자리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창고 관리하는 직원들 고생한다고 회식을 가졌던 것인데 처음에는 전혀 티를 안 내고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만 알았거든요. 근데 술이 점점 들어가니 창고 직원 하나가 다 있는 자리에서 저 창고 들어가기 싫어요. 사무직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직원은 A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때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다들 들고 있던 수저, 젓가락을 멈추고 멍하니 그 직원만 보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일이 힘들어서 그런 것인가 싶어 A를 달랠 겸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창고에 귀신이 나와서 도저히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근처에도 가기 싫다고 말하는 겁니다. 옆에 있던 여자 직원 한 명은 장난치는 줄 알고 약간 비명을 지르기도 했지만 다른 직원들은 진지한 A의 표정을 보고는 여전히 멍하니 보고만 있었죠. 이 자리에 교대 근무를 하던 B도 있었는데 B의 표정을 봤더니 이 친구도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지만 A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섬뜩했죠. 처음 창고로 출근하고 일주일 정도가 흘렀을 때 주문 내역을 토대로 창고에서 물건들을 꺼내 정리를 하고 있었대요. 창고 입구에서 문을 열어두고 정리하고 있었는데 뒤쪽으로 창고 안에서 누군가 후다닥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분명 처음에는 사람이 뛰어다니는 것 같은 소리로 들었으나 애초에 본인 말고는 창고에 사람이 없으니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인 줄 알았대요. 대충 하던 거 마무리 짓고 물건이 떨어졌나 싶어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전혀 흐트러짐 없이 본인이 창고에서 나오기 직전 모습 그대로였다는 거죠. 창고 옆에 작은 야산 같은 게 있어서 다른 소리를 착각했나 보다 그냥 넘어갔답니다. 그렇게 다시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담배도 필 겸 살짝 더 멀리 나가서 불을 붙이는데 휴대폰을 하다가 우연히 창고 쪽을 봤더니 문 안쪽으로 웬 남자애가 서 있더랍니다. 동네에서 뛰어놀던 아이인 줄 알고 여기 오면 안 된다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창고로 향했죠. 점점 가까이 다가가니 마치 술래잡기라도 하는 것처럼 쏜살같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더랍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상한 불청객이 왔다는 생각에 약간 짜증이 났대요. 빨리 안으로 들어가서 꼬마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나가라고 고함을 쳤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더랬죠. 창고는 그리 넓지도 않고 마치 대형마트처럼 거치대가 일렬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보고 있으면 저 끝에까지 훤히 보이고 창고 전체가 보이는 구조입니다. 근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아무리 아이가 뛰어들어갔다고 해도 뒷문으로 나갈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창고 뒷문은 본인이 열어두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창고 안으로 들어가던 아이가 안 보이니까 이상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아니라면 물건 사이에 숨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쥐새끼 한 마리 움직이는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창고 안에 본인 혼자만 덩그러니 서 있더랍니다. 그럼에도 귀신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죠. 천천히 창고 안으로 들어가서 아이에게 빨리 나가라고 말하며 돌았지만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일이 바쁘니까 무슨 일이 있겠냐고 생각하고는 그냥 일을 했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어 교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날이 되어 창고로 향했고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합니다. 창고 안쪽에서 재고 정리의 한창이었는데 누군가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대요. 몸을 일으켜 뒤쪽을 보니까 창고 기둥 옆으로 어제 봤던 그 아이 얼굴이 나와 있었죠. 몰래 훔쳐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얼굴만 옆으로 삐져나와 있는데 너무 놀라서 외마디 비명을 뿜고는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어제도 들어왔던데 여기 일하는 곳이니까 빨리 나가라고 했답니다. 그럼에도 아이는 여전히 빼꼼 얼굴을 내밀고는 웃고 있는데 아이한테 다가가니까 다시 기둥 뒤로 얼굴이 쑥 들어가서 숨더라는 거죠. 이제는 도망칠 곳도 없으니 빨리 가서 애를 끄집어내려고 했는데 이게 웬걸 아이가 사라지고 없더랍니다. 기둥 근처는 애초에 숨을 곳도 없어서 성인 남성 하나 정도의 두께라 옆으로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바로 눈에 들어와야 하는데 아예 없더랍니다. 그 순간 이게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데 하던 일도 팽개치고 그대로 밖으로 뛰어나가서 담배를 몇 번이나 피웠다는 겁니다. 도저히 들어갈 용기는 안 났는데 그렇다고 귀신이 나온다고 말도 못하니 혼자서 끙끙 앓다가 겨우 들어가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도저히 뭔 방법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술기운을 빌려 말을 했던 것이고요. 술자리에서는 다들 소름이 돋았는지 아무 말도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일은 겪어본 적도 없었고 해결책도 안 떠오르니까 가만히 있었죠.
그러다 일단 부동산이라도 알아보겠다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교대 근무자인 B가 입을 열더군요. 첫 마디가 A님은 남자인 것 같은데 저는 웬 아주머니예요 였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어 이제는 다들 B를 쳐다봤죠. 얼굴에 화상 자국이 가득한 아주머니를 창고 안에서 자주 봤습니다. B는 저와 오래 일했던 사람인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말수도 적고 누가 때리고 가도 아무렇지 않을 곰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화상 입은 여자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술자리에 있던 사람들 전체가 상황을 직시하고 겁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B에 따르면 키는 작은데 꼭 불에 탄 것 같은 여자가 창고 안팎으로 나타나고 심지어 화장실 안에서도 마주친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명색이 대표인데 너무나도 무서운 걸 애써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미 다른 직원들은 본인들은 절대 안 간다고 저한테 말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뭐 무당이나 불러서 금방 쫓아내면 될 것 같다고 둘러댔는데 회식에서 술을 그렇게 먹고도 집에 들어오는 내내 방법이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구를 연결해준 중개인에게 전화해서 어제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 말하고는 당장 해결하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무당 부르는 게 얼마인지 몰라도 어떻게든 해결하라는 식으로 말했죠. 물론 전화하는 제 입장에서도 귀신 나온다고 어떻게 해보라고 하는 게 중개인으로서는 얼토당토 않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이 알겠다고 엄마랑 아이를 보신 거 맞냐고 되묻는 겁니다. 제가 윽박을 지르긴 했어도 엄마랑 아이 귀신이 나온다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중개인은 마치 알고 있다는 듯 자기가 해결해주겠다고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까지 말하니까 저로서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자세히 말해보라고 하니까 창고를 짓기 전에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답니다. 건물이라고 하기도 뭐라 할 정도로 허름한 집이었는데 거기에 미혼모와 아이가 살았고 새벽에 전기 합선이 되어 불이 났다고 하더군요. 애고 엄마고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마을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고요. 그 이후로 집을 헐어버리고 세운 게 지금의 창고였습니다. 그리고 전에 사용하던 사람 또한 엄마와 아이 귀신 때문에 창고를 팔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무서움을 떠나 어이가 없고 화가 나기도 해서 중개인에게 화를 냈는데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하고는 며칠 뒤 창고로 웬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외부 일정이 있어서 현장에는 없었지만 A의 말로는 무당인 것 같은데 창고를 둘러보다가 혀를 끌끌 차기만 하더랍니다. 그리고 가져온 물건을 뒤지고는 창고 주변으로 뭘 뿌려대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 같은 걸 거의 1시간 정도를 외웠다는 거죠. 그렇게 다시 돌아갔지만 애석하게도 여전히 귀신이 나왔습니다. 중개인에게 따져서 이전 주인에게 보상금을 받아내게 되었는데요. 조금 이상한 상황이었지만 이전 주인이나 중개인도 흔쾌히 보상금을 주더랬죠. 그리고 그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둘로 나누어 A, B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린 이 돈을 귀신수당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월급 나갈 때마다 꽤 큰 금액을 귀신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B는 애초부터 별 감흥도 없어서 다행이지만 A는 처음에는 조금 꺼려하다가 직원 하나를 더 붙여주니 언제 그랬냐는 듯 적응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다른 무당 불러다가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알아보니 돈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결을 보장받을 수도 없더군요. 무엇보다도 창고를 산 기점으로 회사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다른 사업들도 확장하게 되어 회사 사정이 꽤나 좋아지고 있습니다. 창고 직원들도 이제는 적응해서 일을 잘하고 있으니 굳이 쫓아내야 할까 싶은데요. 혹시라도 사업 규모가 더 커져서 큰 창고가 필요하게 되면 그때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귀신들의 사연은 상당히 안타깝지만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산 사람들이 불쌍하기도 하네요. 너무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은 상주하는 직원들이 이제 적응했다고 하면 굳이 큰 돈을 들여 퇴마를 하는 것도 실효성이 적긴 하네요. 조금 웃기긴 하지만 귀신 수당을 준다고 하니까 별 문제될 것도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역시 돈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아마 엄마와 아이 귀신은 집을 떠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요. 집에 애착이 있거나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라 딱히 해를 끼칠 것 같진 않습니다. 물론 귀신이 있는 곳에서 굳이 오래 있는 건 좋지는 않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더 커지고 창고를 옮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무서운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은 귀신을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친하게 지내면 어떨까 생각하곤 했는데요. 물론 귀신을 본다는 건 좋은 능력이라기보다는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좋은데 사용한다면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이야기는 귀신을 보고 영혼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실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시죠. 친구가 저한테 영과 관련한 부탁을 하게 되어 그 일을 겪은 이야기입니다. 저한테는 12명의 아주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제 친구 중 최모 군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모 군은 고향은 저와 같지만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 일을 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요즘 회사에서 야근을 하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된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제가 귀신을 본다는 걸 알고 있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야기한 거죠. 밤에 1시에서 새벽 사이에 야근을 하면 일을 하는 친구 말고는 아무도 없는데 여기저기서 다발적으로 불이 켜지고 꺼지고를 반복하고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여자 귀신도 봤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날짜를 잡고 서울로 올라가서 그 친구를 만나서 저녁을 먹고 친구가 일하는 회사로 향했죠. 친구 회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친구가 일하는 5층으로 올라가자 순간 역한 냄새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귀신은 원래부터 냄새가 좀 나지만 냄새가 심할수록 악귀이거나 원한이 큰 겁니다. 그래서 전 친구에게 경고했죠. 이거 생각보다 위험하니 내 옆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얘기한 다음 천천히 사무실을 둘러보는데 사무실 천장에 거꾸로 매달린 단발머리 귀신이 보이더군요. 옷차림은 투피스로 단정해 보였고 몸에 상처는 없었는데 혀가 길게 입 밖으로 나와 있었고 목이 꺾여 있는 걸로 봐서는 100% 목 매달아 죽은 여자였습니다. 게다가 악귀인데 애귀는 상급 귀신입니다. 무서운 귀신이죠. 저는 흠칫 놀라 친구를 붙잡아 제 등 뒤로 숨겼고 그 귀신을 노려봤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 밑으로 뚝 떨어져 저와 마주보게 되었죠. 몇 분간의 귀신과 눈싸움을 하는데 그 귀신이 웃어대는 겁니다. 한참을 웃다가 절 보더니 비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 절대 못 비킨다고 말하고 왜 내 친구를 괴롭히냐 라고 물으니 이 회사 남자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회사 남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냐고 물으니까 4년 전에 이 귀신이 친구랑 같은 회사에 다녔는데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박 대리와 사귀었고 알고 보니 박 대리가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 귀신이 그 당시에 임신까지 해서 이걸 말했는데 끝까지 자기애는 아닐 거라고 우겼다는 겁니다. 결국 아내를 찾아갔지만 두들겨 맞기까지 했다는데 이 말을 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게 무섭다기보다는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어디 떠나지도 못하고 회사에서 남자만 보이면 괴롭혔던 거죠. 전 퇴마사도 아니고 무속인도 아니라서 그 귀신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제발 내 친구는 건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당한 일은 매우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내 친구가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 일이니 제발 아량을 베풀어 내 친구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빌었더니 그 여자 귀신이 피눈물을 흘리는 눈으로 제 친구와 절 보더니 그냥 아무 말 없이 스르르 사라지는 겁니다. 전 친구한테 박대리라는 사람이 아직도 근무하냐 라고 물었고 이젠 박 과장이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박 과장 조만간 큰일 당할 테니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친구와 함께 술집에서 술을 푸고는 다음날 오후에 전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3달 뒤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박 과장이 가족들과 함께 휴가 가다가 차 사고가 나서 박 과장만 불구되고 나머지 가족은 사망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분명 그 귀신의 짓이 확실하다고 느꼈죠. 한이 강하면 강할수록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도 더 클 수밖에 없고, 남자를 제외한 가족들을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한 것도 그만큼 한이 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혼자나마 자신이 저지른 일을 평생에 걸쳐 반성하고 후회해야 하겠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은 한 때문에 저승에 가지 못하고 위승에 남아 그 한을 토해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한이 있다고 한들 살아있는 인간에게 해를 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한이 깊은 귀신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대부분 악귀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정도로 악귀가 되어버릴 경우 본인이 짊어질 업보 또한 상당합니다. 종교마다 해석하기엔 다르긴 하지만 인간으로 환생을 못하거나 지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고 하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죽어서도 한으로 남아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동양이나 서양에서 전해져 오는 전설들을 보면 저주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 죽기 전에 저주를 퍼부었고 이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이 대가를 치른다는 건데요. 단순히 진부한 클리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긴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한이 서리면 산 사람이라도 저주를 내릴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시죠. 고등학교 때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당시 신도시에 있었던 신설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학교는 개교한 지 3년째가 되던 학교였는데 그래서인지 처음 1, 2회 때는 전학생도 많았고 그 중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도 참 많았습니다. 제 기수도 크게 다르진 않았죠. 지금이야 지역에서 명문측에 드는 학교로 성장했다고 하는데 그때 생각만 하면 참 격세지감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를 정도입니다. 제가 2학년 말이 되었을 때 학교에 이상한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이중생활이라는 주제의 소문이었죠. 첫 번째, 교장 선생님이 우리가 내는 보충 수업비의 일부를 약 2년간 횡령하였다. 두 번째, 그 횡령한 돈으로 고급 승용차 등을 타고 다니는데 학교에는 타고 오지 않고 학교 근처 모 동네에서 갈아타고 다닌다. 세 번째, 집도 서울 모처에 으리으리한 저택에 살고 있다 같은 소문이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학생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문은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알게 되었으며 학교 측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학생회 학생들과 교장 선생님의 해명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일단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결론은 났지만 학생들의 불신은 잠재우기 힘들었습니다. 반면 교장 선생님도 이 일에 대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죠. 한평생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권위와 명예가 실추되는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고교 2학년 생활이 마무리되고 3학년에 진급한 제 기억엔 학교 주변 담장에 꽃봉우리가 한창 부풀어 오르던 4월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갑작스레 심장마비로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을 비롯한 교직원들과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약 3년간 얼굴을 봐왔던 당시 3학년 학생들 사이에서도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죠. 3일간의 장례가 끝나고 연결식을 학교에서 하기로 하던 날, 학교 입구에서 선생님들부터 3학년 학생들이 도열하여 연결 차량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운동장에 서 있는 1, 2학년 후배들이 신나게 떠들고 웃고 하는 모습을 봤죠.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 학교 개교 때부터 교장 선생님과 동고동락하던 사이였기에 모두들 슬퍼하는 사이에 미처 1, 2학년 후배들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나 추억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해하기엔 너무 심각할 정도로 상황은 엉망이었습니다. 연결 차량이 학교를 한 바퀴 돈 뒤 운동장을 통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연결 차량에 있는 유족들이 매우 불쾌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통제가 되지 않던 그때 갑자기 연결 차량의 창문이 열리더군요. 교장 선생님의 사모님으로 추정되는 분이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운동장에 서 있는 학생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운동장에 돌풍이 불었습니다. 갑작스런 돌풍에 당황해서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똑똑히 들었다며 저에게 이야기해줬죠. 이 죽일 놈들, 내 남편 죽인 나쁜 놈들, 3년상 치르는 동안 니들 저주하겠다 라고 하는 비명에 가까운 외침을 자신의 귀로 똑똑히 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그래도 그런 소리를 했겠냐며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평소 허튼 소리를 하는 친구가 아니었기에 일단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한창 수능 준비를 하던 그해 가을 학교에 큰 사건이 일어났죠. 당시 2학년 학생 중 한 명이 성적 하락을 비관하여 수업 시간에 몰래 나가 인근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실제 그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학교 주변 아파트는 모두 옥상문을 잠그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옥상에서 술, 담배도 몰래 하던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장소가 없어졌다며 투덜투덜대는 친구들도 있었네요. 시간은 또 무심히 흘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수생활 막바지였으니까 아마도 한 9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같이 공부하던 같은 동네 살던 친구가 저에게 땡땡 고등학교 출신 아니냐고 물어보더군요. 맞다고 하니 어제 땡땡역에서 땡땡 고등학교 여학생 한 명이 투신 자살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그런 일도 있었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수험 준비로 바쁘기도 했고 그냥 안타까운 죽음이구나 라는 정도의 감정만 느꼈네요. 그렇게 재수생활을 마치고 대학에 입학해 2학기 MT 준비를 하던 가을쯤 뉴스에 수학여행을 가던 버스가 추락하여 학생 한 명이 사망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참 안됐다는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수학여행 버스가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수학여행 버스였던 겁니다. 그때 문득 갑자기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죠. 교장 선생님의 연결식 날 친구가 들려준 그 이야기. 죽일 놈들, 3년상 치르는 동안에 너희들을 저주하겠다 라고 사모님이 말했다는 그 믿기 힘든 이야기. 돌이켜보니 딱 3년 동안 학생이 한 명씩 죽어나갔습니다. 저는 남몰래 그 뒤로도 혹시 땡땡고등학교에 사망사고가 없었는지 주시했죠. 대학도 졸업하고 취직도 하고 또 결혼을 한 뒤 아이들을 낳아 키우는 동안 다행히도 저는 그 동네에 쭉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뉴스들은 간단한 탐문을 통해서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졸업한 지 20년이 된 오늘까지도 그 학교에는 추후 사망사고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생각해봅니다. 3년간 한 명씩 학생이 사망하는 그 일이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친구가 이야기한 것, 즉 정말 저주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하고 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참 신기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게 산 사람이 원망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나쁜 마음을 집요하고 미치도록 원하는 게 저주의 시작이거든요. 저주 인형을 가지고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찌르는 것. 생각보다 이런 행동은 떠올릴 순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즉, 그만한 원한과 앙심이 없고서는 불가한데 그게 통하기도 한다는 게 참 무서운 거죠. 이 이야기가 정말 섬뜩한 건 이 게시글에 해당 고등학교로 나온 분들이 댓글을 적었다는 겁니다. 아파트에서 투신한 사건, 수학여행 중 가장 뒷자리에 앉았던 학생이 죽은 것까지 모두 일치했죠. 가끔 무서운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은 이렇듯 남에게 원한을 산다는 게 참 무섭다는 걸 느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